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 등 포스트 국감 정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되는 국감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루 남았으니까 사실상 마무리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점수를 좀 주자면 몇 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60점 정도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에 60점. 예, 왜냐하면 초중반에는 사실 뭐 거의 부실 국감이었고 보여주기식 국감이다. 뭐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정도로 부실했어요, 내용적으로. 근데 이게 중반으로 흘러가면서 비리 유치원 얘기를 이제 하나의 또 화두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교통공사 그리고 또 뭐 사법농단까지 이어지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을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던 얘기들을 좀 천착해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뭐 여든 야든 사실은 가장 저는 이 국감을 뭐라고 규정하고 싶으냐면 적폐청산의 국감이었다. 그러니까 구조적 비리들이 사실 하나하나 이제 여야가 사실 건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걸 낙제점을 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의혹들을 가지실 거예요. 이게 오로지 단지 유치원에만 있겠느냐, 이게 서울 교통공사에만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농단이 재판 거래라는 우리가 국민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어떤 법치주의라는 것이 근간이 흔들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내고 국민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국회 역할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작점은 잘 뚫어놨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국회가 한다면 저는 뭐 호응받는 국회에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국감을 이거를 미국처럼 상시 국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감 이거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만 피해가면 사실상 뭐 다 모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든 사법부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가진다면은 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부소장님께서는 몇 점으로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61점 주고 있는데 김 교수님이 딱 60점을 제가 그래도 좀 높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국감은 주역이 야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있죠. 내후에안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압박도 크고 내부 분열 요소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힘을 모으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1점 정도 더 주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참 많아요. 일단은 이슈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예년의 국감에 비해서 이슈가 굉장히 작았다. 게다가 그 고용 세습 문제가 처음에는 좀 그 힘이 있었지만 뒷심이 약해지면서 그 다음에 뭔가 나와야 할 때 적당하게 그걸 끌고 나가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일정 정도 카운터 다른 대안으로 다른 이슈 맞불 작전 같이 유치원 비리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역전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야당이 국감이라고 하는 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꽈락을 넘긴 거는 지금의 어려운 야당의 입장에서 그래도 굉장히 동료를 옆에서 응원하는 면에서 1점 정도를 더 드린 겁니다. 보통 이제 국감을 했을 때 뭐 각 당마다 이제 뭐 하나 정도의 이슈를 터뜨리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하나 정도 갖고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이잖아요. 이거는 당 대 당의 경쟁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300명이 서로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내가 뭘 했다, 어떻게 감사를 했다 보여주는 것이 이 국정감사의 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칼자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빛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울교통공사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다 그러면 그럼 그건 하나뿐이 우리가 문제가 없었겠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당에 비해서 오히려 또 야당이 그렇게 아주 성공적인 국감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저는 이 국감에 관해서는 당리당략을 걸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이익에서 사법부 행정부가 일을 했느냐. 그거를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제 감사를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터뜨렸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정감사 끝자락에 오면서 서로가 각 당의 성과를 굉장히 좀 자평을 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뭐 제가 60점을 줬지만 자평할 만큼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지금 21일 동안이죠. 20일인가요?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단 2개다라는 것이고 예. 사실은 우리가 여당의 이슈라고 얘기하는 비리 유치원 건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용기 있게 박용진 의원이 이제 끄집어내서 예. 세상에 이제 열린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 지금 소수인데 한 10명 치고 290명은 뭐 하셨는지 그렇다고 보면 이거를 뭐 우리가 성공을 했다 너희들도 예.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스스로 그냥 자화자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지금 그 고용세습 부분은 유민봉 의원이 국감에 쓰려고 하던 걸 결국은 야당에서 일정 정도 지도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당의 이슈로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 박용진 의원이 처음에 비리 유치원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별 관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튼튼한 그 조직들이 있는 그 유치원 그 뭐 연합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당대당 대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감 이슈들이 될 만한 것들이 당대당 이슈가 되면서 커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화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용세습 문제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금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용 정책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서 전체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결국 취업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채로 들어가는 거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들을 적합하게 집어내지 못했다는 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고 유치원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적개심만 계속 해가지고 공분으로 지금 전체 국민들이 유치원들 예를 들자면 마녀사냥식으로 이렇게 막 욕을 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야 하는 거는 그건 언론에서 할 일이고 국회에서 하는 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천착을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논의는 안 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청사진도 없고 국회 교육관도 없고 청사진도 안 보이고 제도적인 비전도 안 보이고 지금 국공립에 대해서 더 많이 하겠다. 그거를 예산도 없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게다가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논제 이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에듀파인이죠.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해법인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도 없이 그냥 악에 대해서 대응하듯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은 여론몰이를 하는 거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감 과정이 앞으로 뭐 국감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도화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한 수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죠. 당의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요. 문 대통령 평양 공동선언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 공방이 거센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동의 없이 이렇게 비준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합법적인 절차를 잘 거친 것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현행 헌법상에는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아주 적합하게 이제 처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어요. 노태우 정부하고 이제 북한 정부 간에 한 건데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통일을 추구한 특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국가들의 어떤 지위가 다 부여가 돼요. 하지만 한반도 내에서만 남북한 간에 본다 그러면 이건 북한과 남한을 실질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남측, 북측 이렇게 측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쓰는 이유도 국가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91년도 그 전부터 사실 해왔던 예. 것이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 그리고 한 번도 사실은 그래서 남북한 간의 어떤 합의를 국회가 비준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현실이고요. 왜 그러면 이제 판문점 선언은 이 비준을 요구했느냐. 예. 왜냐하면 거기에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예산의 결정권은 의회가 갖고 있고 국회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4 공동선언이든 등등의 것들이 자꾸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은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영구히 이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판문점 선언도 비준의 논의조차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 이 비준의 논의도 안 되는 것을 또다시 비준을 요청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항상 동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든 이 동력을 계속 살려나가야 되는데 판문점 선언의 실행 선언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평양 선언을 어떻게 하든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법적인 틀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일관성이 좀 아쉬운 거죠. 사실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해놓고 그 후속 그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 선언을 자체적으로 인준을 해가지고 넘기겠다. 그런 일관성에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판문점 선언도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하고 둘 다 국무회의에서 비준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나 안보상을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국회에다 해야죠. 그것이 우리 헌법 법 정신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런 위상에 있는 하나는 국회에다 옮기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비준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니까 비준을 못하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를 하면서 말이 꼬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런 걸 보면서 야당에서는 일단 이걸 그냥 놔두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나 일관성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권에서는 정말 이런 것들을 그냥 얼렁뚱땅 넘길 게 아니라 확고하게 법 정신과 일관성을 가지고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행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야당에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사법농단에 의해서 현 정권에서 계속 사법부에 압력을 하니까 이번에 그 법관 그 구속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 안 됐다. 이렇게 변명을 핑계를 대고 장외로 나갈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런 문제를 정권에서 정국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적으로 법적인 그 확실한 입장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그냥 풀어나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 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대만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관계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관계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한 가지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평양선언도 지금 판문점 선언이 어떤 식으로든 비준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했다 그러면 아마 국회 비준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부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왜냐하면 이거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걸 항상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판문점 선언에 아예 논의조차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동력은 잃어가고 이런 부분이 작동을 해야지. 특히나 이제 군사 긴장 완화 부분은 굉장히 우리로 보면 체감도가 높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면은 그만큼 이제 상호 신뢰관계가 커지면서 그런 어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면이라든가 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다시 뭐 비준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 그것보다 더 남북한 관계가 공고히 되는 길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짚고 예.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군사협정 같은 거는요. 국경과 관련되고 국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국회에서 이거는 인준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안보의 부분이나 재정 부담의 부분이나 재정 문제도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확실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을 해달라.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은 국민들도 따라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뭐 견제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그 모든 일에 뭐 뒷다리 잡는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정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북한과 이 구도에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로 국내에서의 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국회가 그 대상이 되는 거고 국회를 패싱하고 그냥 그 정부 내에서 이거를 이렇게 몰아붙인다고 하면 나중에 이건 문제가 됩니다. 아니, 국회가 패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스스로가 이 부분을 스스로 배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군사 긴장 완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바라던 것들이에요. JSA에서 뭐 모든 무력을 끄집어내고 뭐 예컨대 우리 뭐 많은 무기들을 공중 뭐 바다 이런 데서 제거해내는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이런 것에 오히려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이거를 조약화한다 그러면 뭐 영구히 공고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고히 안 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비준 동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비준 동의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왜 이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지 못하느냐. 사전에 이제 야당을 좀 불러서 충분한 설득 작업도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도 사실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문 대통령이 사후에라도 좀 만나서 설득을 하고 뭐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뭐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또 구성이 된 상황에서 11월에 처음부터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문 대통령도 직접 이 자리에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이 좀 이때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의 협치의 상징적인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협치가 뭐 부각이 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력이 부각이 되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갈등과 대치, 대결의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안건이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정치라는 것이 양보 획득이라는 원칙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만족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야정 협의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잘 문제가 풀어지면 좋은 일이죠. 예. 그러나 채널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해가지고 여야 관계가 좋아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여야 지도부가 생겼을 때 다 같은 식구였다. 그래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북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장관회담을 하고 있고 지금 비건 뭐 대표 왔지만 비건 대표 그 라인도 있고 뉴욕 라인도 있고 중국 라인도 있고 진짜 채널이 많아요. 이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라고 하면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채널이 많거나 협의체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신뢰예요. 북미 간에도 마찬가지고 신뢰인데 지금의 여야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신뢰를 하려고 하면 협의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역시 야당의 여권의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야당에 우리가 야당에 대해서 카운터파트를 인정한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충실히 잘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지 못하면은요. 어떤 협의회나 어떤 창구나 어떤 채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거는 또 하나의 좌절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목매기보다는
여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문재인 그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야당을 해서 일정 정도 역할도 주고 배려할 부분을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전국이 돌아가는 거지 지금처럼 일방통행으로 해가지고는 어떤 협의체도가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지금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특별재판부 설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여야 4당이 다 일단은 합의를 한 상태예요. 한국당만 제외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들 연대를 잘 해서 뭐 재판부 설치하자라고 합의한데 정치적인 좀 셈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뭐 스스로가 고립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사법농단, 재판 거래라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기대는 데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 힘만 난무하는 거잖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힘센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이 자의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재판부에 의해서 그게 작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스스로가 이제 해결을 못하니 왜냐하면 그 안에 연루된 분들이 사실상 그 사법부에 현재 존재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뭐 논리적으로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맞는 건데 사실은 쉽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진화법에 180석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지 왜 스스로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농단을 보호하려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하는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는 저는 정책적으로 이제 뭐 정무적으로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양승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지명을 받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와 맞물려서 재판 거래가 예. 있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책임이 결국엔 그걸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대범하게 털어낼 때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오히려 전향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야당이. 이거는 그 삼권 분립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뭐 여야의 논쟁이 있지만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 대법원장이 지금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법부 수장을 배제를 하고 또 특별대표부를 이 사건에 맞춰서 또 임명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잣대가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다음에 정권 바뀌면은 또 특별대표부 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사법부를 또 단죄하고 이럽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법부도 똑같은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입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정하는 느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예. 대법원장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여야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특별재판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90% 이상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 사법부가 스스로가 초래한 부분이 있다. 저는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대법원장이 사실은 자기 휘하에 있는 다 재판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는 건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전혀 없이 정치권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상권 분립의 예외적인 조치로 반헌법적인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반헌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헌법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리 고립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건 직무유기죠. 그런 면에서는 입법부에서 일정 정도 치열하게 논의가 있어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이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 철저한 사법농단 개혁을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소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삼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법부 스스로가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장께서 일정 정도 발표로 입장을 내놓고 네.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